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선다일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차를 마시는 과정이 수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뜻인데요. 마시기 전에 3분만 조용히 명상에 잠겨도 마음속 화가 많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갑자기 차 이야기는 왜 하냐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영수회담이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4월 26일 불타는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이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 관광객은 지난 14일 오전 5시 30분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에서 서울역으로 지인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 이것을 두고 내렸다고 했는데 과연 무엇일지 영상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 흰 옷을 입은 일본인 남성. 자리에 앉은 채 깜빡 잠들어 버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있던 여행 가방이 노약자석으로 굴러가 버립니다. 아이고. 얼마 후 이제 잠에서 깬 일본인이 이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황급히 내립니다. 지금 보이는 저 남성입니다. 지금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꼈는지 두리번거리는 모습이죠. 이 남성 굉장히 당황해 보이는데 저 남성이 황급히 내리는 그 이유는 열차를 반대로 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저 빨간 원 안에 있습니다. 이 일본인 다급한 마음에 굴러간 여행 가방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내려버린 겁니다. 아이고 세상에, 여행지입니다. 그것도 해외에서 가방을 잃어버리면 정말 난감할 텐데 저 가방이 저렇게 뚜루루루 굴러가는 바람에 가방도 챙기지 못하고 또 갑자기 행선이 이 역방향 타니까 막 내리나 봐요. 근데 저 가방에 뭐가 들었을까요, 장미 변호사님? 정말 큰 돈이 들어있었어요. 에? 우리나라 돈으로는 3천만 원이 들어있었고요. 일본 엔화로는 50만 7천 엔. 이게 우리 대박 돈으로 사건. 하면 450만 원이 되니까 네. 3,450만 원 정도의 현금이 들어있던 가방이에요. 현금으로요? 네, 이 남성은 일본에서 가부키 배우로 활동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 공연용 옷감을 사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옷감 그 비용으로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뒤늦게 돈이 든 여행 가방을 잃어버렸던 사실을 알고 그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3천만 원 넘는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저분은 나중에 이제 다른 반대편 방향으로 가야지라고 하다가 가서 뭔가 허전해. 내 가방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네, 그냥 우리나라 국민이었다면 지하철 유실물 센터 가서 분실물 있다 이러면서 얘기하고 찾았을 텐데. 그러네요. 일본인 관광객이었잖아요. 어찌할지도 몰랐고 어머나? 심지어는 너무 정신이 없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도 기억을 아이고,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특히나 이 가방을 일본인 관광객이 찾을 수 없었던 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지하철 안 일본인 관광객의 여행 가방이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놓여 있죠. 네. 이때 자리에서 일어난 한 남성이 이 가방을 끌고 지하철에서 내립니다. 양주역에서 하차하는 이 남성은요. 네. 대찰구를 이 가방을 끌고 그대로 통과한 후에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대로 들고 나가죠. 그냥 자기 것처럼 저렇게 대찰구를 나가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저 역은 좀 특이하게도 최진봉 교수님, 개찰구를 나가야지 영무실이 있는 그런 곳이, 영무실 가서 아이고 이거 제가 누가 두고 간 걸 좀 신고하러 왔습니다. 이제 영무실 가는 길이었겠죠? 그랬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자기 집에 가져가서 벤치로 저거 자물쇠 다 뜯고요.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본인이 챙겼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경찰이 이걸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나쁜 행동을 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하철 경찰대가 지하철 1호선 종로 3가역에서부터요. 네. 동두천역까지 80개 역의 CCTV를 다 분석한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그 카드를 찍으면 기록이 남잖아요. 교통카드. 맞아요. 그 기록까지 다 추적을 해서 가방을 가져가는 50대 남성의 신원을 특정했고요. 어머나. 하루 만인 지난 17일 주거지에서 이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세상에, 진짜 우리 대한민국 경찰분 집념과 끈기의 진짜 이 분들이에요. 그걸요
80개 지하철을 다 일일이 그리고 그 역마다 내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근데 어쨌든 보세요. 저 남의 가방을 가져가고 자기니까 하고 저 뜯었을 때는 저 현금 있는 거 보고 이랬겠죠. 와 이게 웬 떡이냐 그랬겠죠. 그런데 딱 검거됐어요. 그 장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때요? 돈 더 있잖아요. 여기 있고 쓴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얼마 있었는지 다 알고 왔어요, 아저씨. 얼마 썼는데? 1,500원. 1,500? 어디서 썼는데? 아니 통장에서 넣었어. 쓰진 않고. 근데 큰 거는 겁도 안 나요. 아니 한뭐 1, 2만 나오고. 응? 많아? 쉰이고? 세상에 저 돈 뭐 엔화도 있고 아마 저 몹쓸 남성이 통장에 1,500만 원 입금했다는 거 보니까 우리 돈도 아마 저 일본인 관광객분이 찾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500만 원 자기 통장에 넣어놨대 앵큼 넣어놨대 저런 뻔뻔한 아니 요즘 같으세요 아니 두렵지도 않아요 무슨 저 가한 큰 행동을 해요 진짜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왜 남의 가방을 대관절 가져간 거냐라고 물었더니요. 아무도 안 가져가길래 내가 가져갔다 이런 대답을 내놨다고 그게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말도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범죄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고요. 당연하게도 이 50대 남성 점유이탈물 횡령죄 혐의로 검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넣어뒀던 1,500만 원도 당연히 인출을 했고요. 집에 보관 중이던 나머지 돈,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돈 전부를 이 일본인에게 이제 돌려주려고 경찰이 조치를 한 것이고요. 네. 일단 경찰은 아무리 습득하지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영무실이나 112에 반드시 신고해야 된다고 주의를 줬습니다. 저 몹쓸 남성은요. 이게 말이에요? 왜 가져갔어요? 했더니 여행 가방을 아무도 안 가져가길래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랬다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왜 다른 사람은 그걸 안 가져가겠어요? 남의 거니까 안 가져가죠. 남들이 다 안 가져가니까 나보고 가져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해서 가져갔다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이게 뭐 그럼 처벌 안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저 회수한 돈은 이제 원래 주인한테 찾아주는 과정인데 일본인 관광객분인데 찾아주는 과정이 또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사연 처음부터 저는 이게 주인한테 돌아갔을까 이제 사실 근데 그게 그게 제일 궁금해요. 고민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무사히 돌아갔다고 아이고. 합니다. 아마 이분이 다시 일본에 돌아갔다가 다시금 아마 입국을 했던 모양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이 현금하고 그 물품 있잖아요, 가방. 네. 그 전체를 다 돌려주었던 모양입니다. 아. 엊그제 24일에 이제 돌려줬다고 하는데 네. 이 물건과 현금을 받게 된 일본인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돈을 받게 된 이 일본인은요. 네. 한국 경찰들 덕분에 네. 이렇게 돈을 되찾게 됐다면서 무척 기뻐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저 몹쓸 남성 때문에요. 한때는 한국의 이미지가 실추될 뻔한 걸 우리 지하철 경찰대 여러분, 대한민국 경찰 여러분의 그 노고 덕분에 다시 한번 그래도 한국은 믿고 방문할 수 있는 곳이구나 이런 인식을 저 남성 일본인 관광객뿐 아니라 일본뿐 많은 분들에게도 그런 이미지를 심어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경찰분들 정말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멋지십니다. 제목을 보세요. 한 번의 실수로 사망. 뭔가 좀 섬뜩한 그런 제목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제목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일 것 같은데 듣고 보면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지난 16일 충남 공주시청 게시판에는 네. 사망 신고 실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신고를 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 네. 작성자에 따르면 할아버지가 사망하신 거에 대해서 면사무소에 할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가 사망했다고 했는데 이게 아버지가 사망 신고가 된 것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어머나? 이의 글쓴이가 개인적인 일정으로 신분증 진위 확인 도중에 아버지가 사망 신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 같은 글을 올린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만우절도 아니고요. 물론 만우절이라고 이런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만 세상에 김현주 평론가님 어디 가서 신분증을 내밀었더니 거기서 신분 조회해보고 이미 사망하셨네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멀쩡히 살아계신 분이 사망자로 바뀌었다고 하니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난 2월에 한 면사무소에서 공무원이 실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뭔데요? 이런 실수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예? 거예요. 또 다른 이런 똑같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허허. 시청 게시판에 이 민원인이 올린 글에 따르면은요, 이 해당 면사무소에 연락을 한 뒤 아마 손해사정사라는 직책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해당 면사무소에 전화를 해봤는데 네. 그 일을 잘못 처리한 해당 담당 공무원과는 통화가 되지 않았다 그래요. 아하. 그래서 직접 시청 기획감사실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더니 네. 그와 같은 실수가 있었던 것이 맞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지난해 1월에도 똑같은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다만 그 해당 공무원이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고 해요. 아. 각각 다른 공무원이 똑같은 사망신고 오처리라는 저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요 같은 곳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사망 처리했어. 그러면 이 분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는 거? 혹시 장윤 변호사님 사망 신고라고 잘못 처리된 거 혹시 전산 처리로 다시 생존 이렇게 고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정정 처리는 가능합니다. 아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기도 하고요. 네. 이 사안도 가족들이 우연히 알게 됐기 때문에 바로 이 면사무소에 알렸고요. 안 바로 이튿날 이 정정 신고로 이 사망 신고를 바로 없애게 됐는데요. 그 경위를 당연히 따져봐야 되지 그 않겠습니까? 흔적은 안 남겠죠? 네.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전산에 올리는 과정에서 세대원들이 쭉 나오는데 정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체크를 해야 되는 걸 생존해 계신 아버지로 체크를 잘못했다라는 해명을 내놨다는 겁니다. 이게 당사자 기분도 아니 내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으로 됐어? 기분도 기분일 텐데요. 더 큰 문제는 일단 사망으로 접수가 되면 인감이 말소되게 되고요. 뭐라?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고 복지급여도 중단되고 금융거래 일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선거권 또한 박탈되는 이런 연쇄 피해가 이어지게 되는데 다행히 비교적 이른 시간 안에 정정이 돼서 이런 피해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보세요. 사망 신고가 되니까 그 순간 몸은 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 밟고 서 있지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법적인 일을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피해를 입은 당사자께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시겠어요. 그 피해자 측과 통화를 해봤다는 직접 이 시청 관계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는 한 차례 해가지고 그 절차에 대한 안내는 한 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뒤로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인 민원은 없었고요. 본인들한테 허가 같은 게 없었다. 그 당시에는 뭐 이런 내용 얘기하시면서 하셔가지고 내용 듣고 제가 제대로 주의 처리해서 대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만 드렸습니다. 배상은 행정종합배상공제가 있어가지고요. 여기에서 이제 변호사님들한테 별도로 자문을 받아가지고 금액은 어느 정도 책정하는 게 적당한지랑 그런 걸 토대로 해서 합의 과정을 갖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배상 문제 뭐 당연히 지금 정신적 충격 위자료 같은 것도 받아야겠지만 지금 최재명 교수님 돈을 뭐 배상을 받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실수가 어떻게 행정당국에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잖아요. 지난해 네. 1월에도 동일한 실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것이고요. 그때는 사실 민원이 크게 안 들어오고 뭐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았대요. 그 직원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의 실수가 그렇죠. 돼서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내부 지침에 따라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같은 실수가 발생해서 유감이라고 전하면서도 만약 지난해와 동일한 담당자의 실수였다면 더 엄중하게 처리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사망 사건 또는 사망 신고가 잘못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참나. 또 하나요. 2018년도에는요. 전남 나주에서요. 주민등록을 이중 신고자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수로요. 주민 37명이 무더기로 사망 처리가 된 적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전산, 행정 전산 시스템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비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자체가 큰 문제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 행정 당국이 이 문제를 제대로 잘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진짜 공무원 기강회의란 말 안 나오게요. 이번 차제에 이번 기회를 빌려서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실태 점검 반드시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정신 똑바로 한번 차려봅시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운숙 씨와 이혼한 유영재 아나운서. 거기다가 가관인 건 선운숙 씨 친언니를 5차례나 성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피소됐잖아요. 고소장이 제출된 거예요, 유영재 씨가. 근데 여러분 혹시 궁금하셨어요? 유영재 씨 지금 어떻게 지내지? 안진용 기자님. 오늘 오전에 한 보도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선운숙 씨의 전 남편인 유영재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유영재 씨는 친동생을 대동한 가운데 이날 수도권의 한 정신병원에 간단한 수속을 받고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신병원요? 그렇습니다. 유영재 씨는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동생은 특히 유영재 씨가 이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 뒷모습만 보이는 이 사진이 안진용 기자님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네, 저분이 지금 유영재 씨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유영재 씨가 지금 수속을 받기 위해서 짐을 챙겨 들고 정신병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영재 씨가 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동생은 이 유영재 씨가 노트북에서 부정적인 단어를 검색한 흔적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운 지인들과 상의한 뒤에 보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하자고 형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신병원, 그냥 일반 병원에 예를 들어서 뭐 감기 증세나 그런 걸로 병원 방문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일단은 놀라운 게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지금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 지금 이 해당 매체, 단독 보도한 매체에 따르면 지금 저 뒷모습만 보인 채 가방, 짐가방을 들고 들어가는 모습을 뒷모습만 보인 사람이 바로 유영재 씨라는 거예요. 그러면 장윤미 변호사님,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은 지금 유영재 씨의 정신적 상태,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떻다고 지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긴급하게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하. 이 해당 매체에서는 유영재 씨의 측근과 인터뷰를 갖기도 했는데요. 유영재 씨가 너무 걱정된 동생이 집에 찾아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형이 몸도 좋지 않고 정신 상태도 좀 불안정한 걸 보고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극도의 우울감으로 위험 수준으로 보인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곧장 입원 처리를 밟게 됐다라는 게 그 또 측근의 설명 내용입니다. 지금 유영재 씨의 측근이라고 칭해지는 인물이에요. 이분이에요. 그런데 뭐 유영재 씨와 직접 통화한 건 아니에요. 해당 매체도. 근데 그래서 저희 뉴스파이터도 유영재 씨의 측근, 이 해당 언론 인터뷰에 응한 유영재 씨의 측근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떤 이야기를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들을 수 있었을까요? 최진봉 교수님이 좀 전해주세요. 네,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친한 후배라고 그래요. 유영재 씨의 친한 후배라고 밝히고 있고요. 네. 이분은 유영재 씨가 잘 알 뿐만 아니라 선운숙 씨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부부끼리도 함께 만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친분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유영재 씨와 자신이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정말 다 포기한 사람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는데 오늘 이런 보도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과 통화를 했고 그때 느낌은 정말 어떤 뭐 삶을 뭐 상황을 다 포기한 사람 같았다. 그래서 너무 걱정되는데 이런 보도가 오늘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추행 누명을 쓰고 살아야 되나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현주 평론가님, 이 말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 심경, 처음으로 입을 열었을 때 이 더럽고 추악한 성추행 프레임,
그런 입장과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누명이라는 단어를 쓴 걸로 봐서는 사실관계의 확인보다는 본인은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일단 일맥상통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유영재 씨 측근에게 저희 그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그 피소 이후에 입장이 어떠한지를 물어봤더니 그 유영재 씨 측에서는 이 성추행으로 피소가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솔직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난 23일에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영재 TV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힌 바가 있었죠.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이 성추행이라는 죽어도 지워지지 않는 이런 형벌과 같은 이런 프레임이 유영재에게 씌워졌다라고 앞서서 이야기한 바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이대로 죽는다면은 이런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여러 조치를 하는 것에 관해서도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입장이지만 어쨌거나 피소 이후에도 자신이 계속 주장하고 있던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이게 유영재 씨의 뒷모습이에요. 정신병원 들어가 모자를 쓰고요. 그냥 바람막이 점퍼 같은 걸 입고 가방을 저렇게 여러 가지를 들고 정신병원 입원이니까 뭐 하루 이틀 묵고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뭐 가방에 짐이 많은 걸로 봐서는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유영재 씨가 선운숙 씨 친언니를 성추행한 것으로 혐의로 피소된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낸 게 바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즉 고소됐다는 그 보도가 나온 그날이에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 배우에게 제가 많이 부족하고 제 탓이라고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저 혼자 짊어지기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긴 시간 침묵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잘 버텨내면서 기나긴 그 싸움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운영하는 유튜브긴 하지만 저 말을 하고 나서 유튜브 방송 이어가는 차원에서라도 음악을 바로 저 말 끝나자마자 음악 나오잖아요. 쓱 음악 나와요. 그런 그 겨를이 있어요? 저 말을 한 다음에 그냥 음악을 틀어요? 아무튼 뭐 그래요. 그렇게 음악 틀었어요. 그런데 저 때 보세요. 저 때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읊어볼게요. 대한민국 유명 배우에게 자기의 탓이라고 또 업보라고 생각하고 혼자 짊어지기로 생각하면서 긴 시간 침묵으로 고통의 시간을 지내왔다. 앞으로 잘 버텨내면서 기나긴 싸움의 시작을 하겠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억울하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바닥까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고통스럽다. 이담 아나운서. 자신한테 더러운 성추행의 프레임을 씌웠다. 나도 법적 다툼하겠다. 기나긴 싸움 시작하겠다. 그러면 유영재 씨가 실제로 분당경찰서에 피소된 이후에 실제로 액션, 즉 행동으로 취한 법적 대응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영상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기나긴 싸움을 시작하겠다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라든지 뭔가 정말 액션을 취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유영재 씨가 뭔가 고소했다거나 맞대응을 했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친동생에 따르면요. 형 상태가 좀 호전이 되면 지금은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태가 호전이 되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소상히 밝히겠다. 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의견 정도는 나온 상황입니다. 저 때 사실 저것도 언론에서 많이 다뤘어요. 보세요. 최준문 교수님. 장윤 변호사님 여쭤볼게요. 지금 보세요. 저 날짜를 좀 볼게요. 아직 넘기지 마세요. 4월 23일 날 유영재 씨가 지금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들으신 것처럼 고소됐다는 게 보도가 나니 그날 첫 입장 표명해요. 그런데 다음 날 그 입장 표명한 영상을 돌연 삭제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뭐 단순하게 보면 심경 변화를 일으켰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법률적으로도 의미 있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강제추행 혐의가 무혐의로 종결된다면 뭐 별 의미가 없겠지만 만에 하나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인정된다면 반성 여부 그리고 어떤 2차 가해 여부도 당연하지만 따져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에 올라온 유영재 씨의 발언을 보면 나도 법적 다툼을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 이 사실관계 시시비비를 한번 겨뤄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 말이 사실상 거짓이란 걸 반박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만에 하나 본인이 강제추행 혐의가 윤곽을 드러나게 되면 이거 피해자에게 사죄하지 않은 것을 넘어서서 사실상 또 다른 피해를 안겼다라고 굉장히 양형이나 여러 정상관계에서는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이런 여러 포석에서 내렸을 가능성도 열려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 그럴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진단해 본 거예요. 유영재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이 소식은 당연히 선우은숙 씨와 그리고 선우은숙 씨 친언니 귀에도 들어갔겠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도 궁금한데요.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지금 그때 사건 발생 이후로 사건이 인지한 이후에 지금 고황장애 치료를 받으면서 되게 고통 속에서 현재 치료 및 회복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강이 편찮으시다니 건강 잘 회복하시길 바라고 얼른 건강 회복하셔서 절차 좀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지금 피해자분, 그러니까 선운숙 씨의 친언니는 물론이고 그 얘기를 들은 선운숙 씨도 지금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소식, 유영재 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도 그 와중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영재 씨가 지금 건강이 편찮다고 하니 건강을 잘 회복하길 바라고 얼른 건강을 회복해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 절차란 게 뭐겠어요? 분당경찰서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이 고소 사건에 대해서 어쨌든 시시비비 자신 있으면 다퉈보자. 지금 그걸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보세요. 앞으로 자 유영재 씨가 입장을 전하면서 그동안 침묵을 해왔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했었어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정확한 이혼 사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혼 협의 서에는 이혼과 관련한 일체의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고 그 비밀을 엄수하기로 한다는 합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예의 있게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헤어지면서 약속한 합의를 철저히 지켜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고 이것도 궁금했어요. 안진용 기자님. 헤어지면서 약속한 합의를 철저히 지켜준 게 예의다. 어떤 합의를 했다는 걸까요? 뭐 이혼할 때 뭘 말 못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서로 뭘 말 안 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이혼을 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또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비방이나 공공의 매체를 통해서 속사정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그동안은 이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의지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유영재 씨의 측근이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영재의 동생은 형이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호전이 되면 결혼과 이혼 과정에 관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부부만이 알 수 있는 미묘한 내용까지 소상히 밝히고 또 모든 상황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동생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는데, 즉 그동안은 내가 침묵을 지켜왔지만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얘기한 것 중에 또 하나 이 얘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이혼 사유는 모른다. 이 부분도 제가 노종원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분명히 이혼 두 사람이 조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는지는 이미 다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사안과 또 강제추행 혐의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강제추행 혐의는 이 이혼 과정에서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비밀을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과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영재 씨가 추가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게 될지, 여러 가지 입장을 이제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영재 씨 동생이 유영재 씨의 측근, 그러니까 유영재 씨의 후배라는 분이에요. 유영재 씨의 후배라는 분과 유영재 씨 동생이 이제 통화를 했나 봐요. 근데 유영재 씨 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라고 이제 전하는 건데, 앞서 들으셨죠? 유영재 씨의 상태가 호전이 되면 결혼과 선우은숙 씨와의 결혼과 이혼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부부만이 알 수 있는 미묘한 내용까지 소상하게 밝히고 모든 상황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 저희들도 사실 저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이 뉘앙스로 보면 장유미 변호사님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만 당하고 있을 수 없어, 우리 형만 당하고 있을 수 없어, 우리도 이제 반격에 나설 거야, 뭐 이런 거예요. 뭡니까? 그런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발언은 나 예의 있게 헤어지겠다, 그러면서 이혼 합의 내용에 뭘 발설하지 말자라는 약속 이행 부분까지 있으니까 그거를 지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기류가 달라졌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발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부만 알 수 있는 미묘한 내용. 이렇다면 내밀한 내용으로 들리고요. 또 부부가 아닌 제3자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둘만의 영역의 사실관계들을 뭐 여차하면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보여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어느 정도 이야기에 어느 수위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는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고, 사실 이혼 합의문에 발설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본인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발설을 하게 되면 그 부분과 관련한 어떤 위약금 명목으로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사후적인 간접 강제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합의문에 들어있다면 그걸 감내하면서도 뭔가 발설을 할 것인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운숙 씨와 선운숙 씨 언니도 이 내용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형이 상태 호전되면 그동안 부부 사이에 어떤 미묘한 일이 있었고 그 다 법적으로 이제 대응할 거야? 그렇다면 어떤 입장일까요? 어떤 생각일까요? 법률 대리인 통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재 씨께서 건강이 회복하신 이후에 본인의 억울한 점을 명명백백히 밝힌다라고 오늘 표현하신 걸로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받을 계획이고 일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유영재 씨 측이 어떻게 나올지를 보고 일단 차근차근 대응하겠다는 걸로 일단 해석은 되는데, 무엇보다 유영재 씨 측이 법적 대응을 할 때 그 말들 중에 허위 사실이 있다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게 일단 귀에 쏙 들어오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억울함을 명백하게 밝힌다 했는데 이 말은 이제 유영재 씨 측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이 있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할 가능성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경고랄까요? 이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그건 사전 차단네. 그렇죠. 왜냐하면 뭐 내밀한 아까 뭐 그런 얘기도 했고 부부만이 알 수 그러네요. 있는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자극적인 그러네요. 단어잖아요. 자극적이에요. 막 사람을 상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만들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와
나왔을 때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분명히 밝힌 건 뭐냐면 피해자가 지금 공황장애 치료를 받을 정도로 고통 속에 있다. 유영재 씨는 본인이 지금 뭐 정신병원 치료 받는다고 하시는데 뭐 그것도 힘드시겠죠. 그러나 피해자들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후에 공황장애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 속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도 네. 명확하게 밝히면서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요, 장윤미 변호사님, 오늘 유영재 씨가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한 게 앞으로 이 유영재 씨가 받고 있는 성추행 혐의 관련 이 수사 조사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절차 지연의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그래요? 있죠. 일단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거는 경찰 측에서 뉴스파이터 제작진에게도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고소장이 정식으로 접수가 되면 이 해당 피해자는 입건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피해자부터 조사를 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이 피해자 측 변호인은 경찰과 이 조사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요? 고소장에 어느 정도 피해 사실이 적시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를 불러서 그 큰 줄기의 가지를 조서 형식으로 경찰이 마련한 뒤에 일단 피해자를 추후에 부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피해자를 부른 직후에 유영재 씨에게 연락이 갈 건데 입원 치료 중이다. 지금 당장 소환해서 경찰에 나와 조사받기가 어려운 사정이다. 라고 하면 그 일자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찰이 그 사정을 하염없이 봐주는 건 아니고요. 정말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은 병원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상태가 호전됐다라고 하면 바로 경찰로 소환해서 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정신병원에 긴급하게 입원할 정도로 유영재 씨의 지금 심리 상태도 힘든다는 건 지금 뭐 다 아는 분위기 같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차분하게 현재 상태가 호전되길 좀 기다려 보겠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앞서도 유영재 씨가 밝혔던 것처럼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얼른 쾌유해서 조사에 응하는 게 한치의 뭔가 의혹도 남기지 않는 그런 지름길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이 사안은 계속해서 뉴스파이터가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손녀를 태우고 공포의 줄자. 아니, 이게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담 아나운서. 예전에 2022년 12월에는요. 강릉에서도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손자였습니다. 12살 아이가 숨지는 그런 사고가 안타까운 세상에, 사고가 그랬죠. 있었고 이거를 재현 시험하는 게 얼마 전에 또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강릉에서 이걸 했었잖아요. 이와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건 또 다른 일이에요? 네, 굉장히 급박했던 상황인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아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지금 이담 아나운서 화면을 막 빨리 감게 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떤 겁니까 이게 지금? 아닙니다. 화면 영상 그대로고요. 그렇죠. 방금 정상 보셨다시피 속도인 거예요? 네, 곰 3마리 노래도 부르고 있잖아요. 세상에. 이 차 안에는 할머니와 손녀가 타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심지어 이 아이는요. 돌도 안 된 태어난 지 11개월 된 아기였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었는지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만 반복했잖아요. 그랬었죠? 네, 영상으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경남 함안의 한 삼거리입니다. 신호에 걸려서 정차해 있는 차량. 잠시 뒤에 신호가 바뀌고 출발하는 순간 쾅 하고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앞차를 밀어내면서 더 빠르게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반대 차로로 진입을 했고요. 역주행까지 하는데요. 어머머. 정면에서 오는 저 어머머머. 화물차를 아주 가까스로 피합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500여 미터를 달리다가요. 간신히 제 차로로 돌아왔지만 왔다 갔다 차들을 비켜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결국 도로에 있는 저 전봇대를 들이받으면서 차량이 전복된 후에야
이 질주는 멈출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지금 저 전봇대를 들이받는 순간의 속도 보셨어요? 정말로 무시무시한 속도로 전봇대를 들이받고 전복됐다는데 뒤집혔다는데 세상이 지금 너무너무 아찔합니다. 안진영 기자님. 네, 이 사고는 지난 17일 낮 1시경 이 경남 함안군 교차로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차량에는 60대 여성 운전자와 생후 10개월 된 손녀가 타고 있었는데요. 일단 정차하고 있던 차량 파란불로 바뀐 후에 갑자기 앞쪽 차량을 추돌을 합니다. 이후 500여 미터를 역주행한 뒤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왔는데 그 후에도 속도는 줄지 않았습니다. 도로의 교통표지판과 연석을 충격한 뒤 반대 차선 가드레일을 넘어 인근 논에 전복한 후에야 이 질주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차량이 질주한 거리는 총 1.3km인데 규정 속도로 달렸다면은 약 2분 정도 걸리는 거리거든요. 근데 해당 차량은 이 거리를 불과 49초 만에 내달렸는데 영상에서도 저 속도감이 느껴지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질주를 했던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게요. 저렇게 엄청난 속도로 전봇대를 들이받고 뒤집혔어요. 지금 차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그리고 지금 10개월 된 지금 손녀 타고 있었다면서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60대 운전자는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처를 입었고요. 다행히도 그 10개월 된 손녀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엄청 놀랐을 거예요. 진짜. 트라우마가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차량이 지금 완전히 SUV인데요. 완전히 파손이 됐고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추돌하고 전복사고가 일어나서 인근에 있던 차량 5대도 일부가 파손되는 그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게 저 사고인데 진짜 하늘이 도왔어요. 천만다행인데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출발을 하려는데 차가 붕 떠요.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브레이크가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까딱도 안 해요. 역주행으로 차가 날랐어요. 그게 차가 나를 때 제트기 같았어요. 제트기.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요. 이 아이만 살려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차량이 해당 사고 차량이에요. 저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전자분과 생후 10개월 손녀가 목숨을 건졌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 진짜 보세요. 저 차가 처참하면. 그런데 보세요. 브레이크가 말짠 정도가 아니라 돌덩어리였다는, 돌덩어리를 밟는 느낌이었다는 거. 이거 그럼 무슨 급발진인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좀 상당히 그런 정황이 의심이 되기는 합니다. 이 운전을 하셨다는 60대 여성 운전자는 운전 경력이 35년 이상 된 아주 그 운전에 능숙한 분이었다고 하고요. 또 큰 사고 없이 최근 10년 넘게 배달 일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운전 자체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소지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매일매일 운전을 하셨다고 네. 하고요. 방금 목소리로도 나왔습니다만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돌덩어리처럼 밟히질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량 급발진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사고 차량은 출고한 지 2주 된 신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급발진은 지금 저 사고 차량의 운전자분이 주장하는 거지만 지금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한 번도 급발진이 인정된 경우는 없잖아요. 장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또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은 객관적인 증빙부터 경찰이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인근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봤더니 브레이크 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는지 여부가 식별이 잘 안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햇볕이 강해서 브레이크를 눌렀으면 그 등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텐데 이조차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현재 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 그리고 블랙박스를 국가수에 분석 의뢰한 상태이고요. 또 인근의 CCTV를 확보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데 일단 이 해당 차량의 제조사에서는 이 차량 조사 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조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운전자분과 생후 10개월 된 손녀 이 두 사람이 안전하고 생명은 지장 없다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정말 하늘이 도왔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 치료 받는 데 전념하시고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심리 상태 안정 유지하는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사고는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반드시 억울함이 없도록 정말 좀 잘 조사가 진행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도로에서 집회를 준다. 아니, 도로면 또 차가 쌩쌩 달리고 이거 너무 위험한 상황 아닐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걱정과 달리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아하. 지난 2월 경남 하동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인데 아이고. 한 여고생이 도로를 지나가다가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걸 발견한 후에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는데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어두운 골목길입니다. 한 남성이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가죠. 자, 그런데 남성의 주머니에서 무언가 우수수 떨어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그게? 바로 주머니에 있던 지폐들입니다. 꽤 어머나! 양이 많죠. 남성은 저렇게 돈을 흘린 것도 모른 채 그냥 가버리는데요. 떨어진 지폐는 지나가는 차량에 저렇게 밟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저렇게 길을 지나던 한 여고생이 길바닥에 방치된 돈을 발견합니다. 어허. 그리고 저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서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쪼그려 앉아서 지폐를 줍기 시작하는 모습이죠. 네. 그렇게 저 여고생 가방에 현금을 모두 담고는 어디론가 바삐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니 지금 떨어진 지폐가 육안으로 봐도 한두 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걸 급히 이제 종이 가방에 다 넣는 것까지 보여요, CCTV에. 그럼 다 주워서 어디로 간 걸까요? 진짜 궁금해요, 이담 아나운서. 아까 그 일본인 관광객 여행 가방 가져간 사람처럼 집으로 갔을까요? 어허! 일단 저 돈은요, 10,000원권과 50,000원권이 굉장히 여러 개가 그래요?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 총 122만 원이었던 어머나. 겁니다. 길바닥에 저렇게 많은 진짜 돈이 많네요. 떨어져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랐을 것 네. 같은데요. 떨어진 현금을 하나하나 다 챙겨서 걸음을 옮긴 곳,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영상으로 이어서 보시죠. 어딜까요? 네네. 빠른 발걸음으로 어디론가 계속해서 이동하는 이 부교생. 잠시 후 도착한 곳은 바로 인근의 한 경찰서였습니다. 곧바로 습득물 신고까지 마쳤고요. 잠시 후에 순찰차가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들, 어두운 골목길 한쪽에 세워진 한 자전거를 발견합니다. 네. 그리고 차량을 멈춰 세우는데요. 그때 밖으로 나와서 순찰차를 바라본 이 남성, 바로 모두가 애타게 찾던 122만 원의 주인이었습니다. 야, 진짜 근데 최재문 교수님 아는 게 무섭다고 앞서 그 일본인 관광객 남성 그 가방 가져간 사람 그 사람이 보는 바람에 우리가 괜히 저 착한 여고생 그 이상하게 좀 순간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 여고생이 얼마나 착하냐면 저걸 보고 난 사진을 찍어요. 네. 자기 휴대전화 사진 찍고 그리고 돈을 다 모아서 경찰서로 갑니다. 신고를 받고 난 경찰이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주인을. 그래서 CCTV 관제센터에 연락을 해서요. 오. 동선을 계속 파악을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자전거 인상착의 잘 확인해서 찾았더니 60대 남성분이셨어요. 근데 인근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요? 이분이 더 황당한 일이 뭐냐면 경찰에서 찾아갔잖아요. 아까 차가 가는 것까지 보셨죠. 네. 그래서 이분 만나서 돈 잃어버리지 않으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런 적 없는데요. 난 돈을 잃어버린지 몰랐는데요.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아니 돈 이거 선생님 거 맞다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가게도 확인해보고 집 확인해보고 아, 그 돈이 여기 있었구나. 어머나. 그때 알게 됐다는 사실. 그게 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의 그 얘기 듣고서 그때서야 아차 싶었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나온 것도 찾고 이런 게 있었 대충은 이제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알았는데 잊었다 생각은 안 했지요. 단순하게 접어서 막 저축해야지 예금 해놔야지 이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까먹었지. 근데 사회가 이렇게 따뜻하고 막 감동적이구나. 이런 일이 나한테도 닥치니까 참 좋은 바이러스가 생기는구나. 10%인가 그러더라고. 나는 20% 주겠다고 그래 20만 원 주고 평생 내가 공짜로 주겠다고 그랬지. 그러면은 친구들 같이 와도 된다고 내가 그랬지. 세상에 선하신 분이에요. 그 사례비 20% 주고 평생 국밥 공짜! 대박 사건. 그런데 이 착한 학생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이게 왜 여기 떨어져 있지? 현금을 이렇게 들고 다닐 사람도 없는데 사진도 찍었고 아는 언니랑 영상 통화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면서. 처음에 그 돈을 줍고 나서 흔들리긴 했는데 나중에 제가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가져다 줬어요. 제가 가고는 싶은데 다이어트 중이라 많이 안 먹고 있어서 근데 가보기는 하려고요. 인사는
드리고 싶어서. 근데요, 진짜 양은서 양 얼굴도 예쁜 학생이지만 마음속도 착하고 그리고 솔직해요. 보세요. 딱 이러잖아요. 처음에 돈을 줍고 나서 살짝 흔들리겠다니 견물생심이라는 게 인간이 다 있어.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잖아. 살짝 흔들렸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나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가 딱 선명하게 떠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양은서 양 같은 분이 학생 같은 분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으로 밝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칭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